네, 이제 6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강의에서 제가 그 히틀러 나치당과 그 당시에 루즈벨트 미국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오늘날의 그 미국 상황이 상당히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지 지금 한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기에 그 2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많이 그 이 연설에서 언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 대통령,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을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뉴딜을 21세기형으로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사실은 이 미국의 그 이 서민들의 호응을 일정 정도 받았고, 힐러리와는 달리, 그리고 백인들의 호응도 약간 받았고, 백인 서민들. 이게 이제 바이든이 힐러리와는 달리 이 트럼프를 이겼던 그 배경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낮죠. 그 이유가 루즈벨트 뉴딜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좀 약한 것도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힘있게 보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민주당이 올해 이제 11월 달 앞으로 몇 달 안 남았는데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거라는 그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서민들을 위해서 별로 해준 게 없으니까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라리 미국의 이 공화당 특히 트럼프 이쪽이 더 나은 게 아니냐라는 그 이 정서가 특히 백인들 미국의 그리고 백인들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서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이 정치가 앞으로도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공화당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오늘날의 유럽의 네오나치 정당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한 10% 되는 그 정당이 있고요. 대안정당, 알터나티브라고 그래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전선, 그 프론트 내셔널이라고 그러죠. 민족전선인데 르팽입니다. 딸. 이 당이 거의 뭐 마크롱이 이끄는 정당에 바로 뒤질 정도로 제2당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 뒤 대통령 선거에서 이 르팽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전망까지 나올 형편입니다. 이런 식의 그 이 유럽에서 네오나치 비슷한 인종주의 정당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인종주의 정당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 공화당도 똑같죠. 인종주의자들입니다. 백인들을 제외한 이 유색인종들, 가령 뭐 우리처럼 생긴 이 중국인들 뭐 때리고 막 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아예 공개적으로 뭔가 백인 우월주의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그동안 마음속에서 인종주의를 숨기고 있었던 백인들이 이 아시아인들을 두들겨 패고 길거리에서 흑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그 풍조가 지금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트럼프의 공화당이 과연 이 나치와 비슷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치당과 파시즘은 사실 비슷한 똑같은 건데요. 이 독일에서는 이제 내셔널 소셜리스트, 독일 말로 나цион알 소셜리스티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약자로 이거를 나치라고 그럽니다. 독일 말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민족 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에요. 이 재밌는 게 나치당의 정식 이름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좌파 정당입니다. 민족, 내셔널, 사회주의, 소셜리스트, 그 다음에 워커스 파티예요. 노동자당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히틀러 나치당이 그 당시에 이 아리안족이었던 이 백인 노동자들의 상당히 큰 지지를 받아서 집권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도 이 백인들, 아리안족 노동자들에게는 과감한 복지를 합니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하고, 이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부자들에게 증세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독일에서 이 금융자본,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증권사들을 주무르고 있었던 게 유태인들이었거든요. 유태인들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죠. 몰수한다는 게 뭐예요? 국유화시키는 거예요. 국유화라는 게 뭡니까? 좌파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치당이 주장하는 거에는 국가주의적이고 뭔가 좌파적인 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 1930년대를 딱 보게 되면은 아니 히틀러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이 하는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독일의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 파시스트 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자면 파시스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어떤 뜻이냐면은요. 이 이 파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쇼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칼과 도끼를 무장을 했죠. 이때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무장한 도끼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쉴 때 뭉쳐놔요.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게 말하자면은 이 도끼들이 엮여 있는 이 모습이 우리는 하나로 뭉쳐 있다. 뭉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파시즘이라는 거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가지고 단결해 나가자라는 거고 그러면 이때 얘기하는 공동체는 누구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백인 공동체가 서로 묶이자. 로마 군인들처럼.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파시즘 정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가 국가주의로 나가면서 이탈리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뭐 하는 겁니까? 로마 군인들처럼 타민족들과 타인종들을 침략해가지고 노예로 만들어서 로마 제국 때처럼 이 로마 이 제국을 다시 만들어서 아프리카와 뭐 지중해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뭐 루마니아 이런 데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자. 이게 바로 이 파시즘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 공화당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종주의적 요소가 있죠. 그다음에 군사주의적 요소도 있죠. 하지만 없는 게 뭐냐면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찍었던 백인 노동자들, 서민들,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국가가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그 백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 루즈벨트처럼 굉장히 관대한 복지국가를 하겠다. 이런 얘기 트럼프 절대로 안 한다. 오히려 복지를 지금 깨부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백인들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이 부유층들을 위해서 증세를 해야지만이 복지국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트럼프는 절대로 안 하겠다 합니다. 오히려 바이든 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요걸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부자들 세율을 높이겠다. 그 다음에 대기업들 세율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미국의 이 공화당 트럼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그 네오나치 정당과는 질적으로 상당히 다른 정당이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이게 돌아오게 되면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국힘당 뭐 이준석 그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그다음에 최재형 그다음 이런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밀턴 프리드만이 쓴 뭐 자본주의와 자유라든가 뭐 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고서 감화된 일종의 신보수 신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진보 쪽에서는 다행인 게 복지국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이 윤석열과 이 국힘당을 찍었던 청년들 중에 부잣집 청년들이 아닌 이 흑수저 청년들은 어차피 배신당하는 게 이미 다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힘당은 이 금수저들만 챙기는 정당이지 흑수저 청년들, 그 다음에 일자리 없고 그 다음에 돈 없는 그 서민들, 장년들, 노인들, 놀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런 트럼프 공화당의 정신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모방하는 국힘당은 앞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1930년대와 40년대로 돌아가서 이 피케티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대한 전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 역사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결국은 이 1차 세계대전은 특히 대영 제국에 맞섰던
이 독일과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영국 제국주의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1930년대, 40년대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이런 데서 이 독립국가를 향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과정과 연관돼 가지고 가령 1930년대 소련의 스탈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채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1930년대부터 40년을 지나는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자본주의를 봤을 때 자본주의적 믿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일단 소련이 이탈했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모택동이 승리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이 공산화됐죠. 그 다음에 아시아 전체에서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같은 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남미에도 뭔가 뭐 체게바라 이런 사람이 나타났죠. 그리고 유럽을 보세요. 유럽의 절반이 동유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와중에 파르티잔이라고 하죠. 이탈리아의 파르티잔. 반나치 파르티잔 투쟁을 주도했던 게 주로 이탈리아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 이런 쪽들이 굉장히 앞서면서 나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서유럽에서조차도 1950년대가 되면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 거랑 연관돼 가지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주의 정당 비슷한 그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1930년대부터 하는데, 이게 이제 1960년대, 70년대까지 무려 40년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집권합니다. 이런 것이 스웨덴만 그런 게 아니라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여기도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여기는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든가 뭐 공산주의 독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아니고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유지하겠지만은, 하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자본만을 위해서, 부유층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뭔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혼합경제. 혼합경제라는 건 뭐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동시에 뭔가 이 동포회라든가 아니면 연대라든가 이런 뭔가 사회적 원리, 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94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80년까지 한 35년, 30에서 한 40년간 이거를 이제 서구의 그 석학들은 자본주의의 황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황금 시대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주산 제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시장 경제도 다 있는데, 그 1930년대 이전처럼 사회주산 제도가 마음껏 그냥 뭐 재산권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부자 증세가 없는 이런 부자들의 낙원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아니면 더 누진적으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뜯기는 그런 체제. 근데 그렇게 뜯긴 세금을 가지고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그와 동시에 기업들이 마음대로 뭐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 가지고 최저임금 제도를 미국에서 유럽에서 1920년대, 30년대 도입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임금도 못 해요. 정부가 다 이게 나서 가지고 뭐 노사정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임금을 계속 인상시키고, 그리고 또 뭐 정부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노동조합을 합법화 시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기업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1945년부터 이제 이 어떤 시대가 나타나냐면, 이게 전후황금기라는 것이, 가령 미국의 경우에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부터 집권해가지고 뉴딜,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판 복지국가, 그리고 경제민주화, 노동자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한 건데요. 이런 것이 194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뉴딜 체제를 가지고서 미국의 서민들, 농민들, 가난한 서민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국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서서 열심히 싸우다 죽어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죠. 전쟁 끝나면서.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은 루즈벨트를 빨갱이라고 욕하고 공산당원이라고 욕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공화당도 2차 대전 이후에는 뉴딜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루즈벨트가 얘기했던 뉴딜을 수용하지 않으면은 서민들과 농민들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951년도에 이 미국 선거에서 트루만 대통령을 꺾고 집권한 사람이 아이젠하워인데 이 아이젠하워가 1950년대 한 두 번 정도 대통령을 했거든요.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가 부자 증세를 계속하고요. 그리고 복지국가를 계속 늘려나가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활성화가 지속됩니다. 말하자면은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지속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이 미국의 뉴딜 정신을 지켜나가는 이런 체제, 이거를 전후 합의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수당이 됐건 진보정당이 됐건 간에 복지국가를 향한 지향, 경제민주화를 향한 지향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서로 대체로 합의가 된 거.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라든가 독일, 스웨덴 이런 데서도 보수당도 약간 이걸 건전보수라고 합니다. 건전보수당에 해당되는 이 정당들이 바로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복지국가, 그리고 완전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뭔가 합의가 되는 이런 질서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 재분배가 활성화되니까 이 서민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이런 세상이 나타난 거고요. 이것이 가장 발전된 시기가 바로 1960년대 말, 그리고 70년대 이때였고요. 이와 동시에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중국, 북한이 이 당시에 상당한 번영을 누릅니다. 번영이라는 게 상대적인 하긴 하지만은 그나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소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굶지는 않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고 자동차도 약간씩 일부는 굴리고 이런 시대가 되고, 그와 동시에 이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데 있었던 식민지들이 적어도 이 독립된 자주 국가를 세워나가는 이런 거 정도는 해나가면서 뭔가 이 20세기 초반에 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지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이런 세계 질서가 나타난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거대한 전환,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전환, 이런 과정에서 이 국민소득의 몫이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편은 그 미국과 유럽만 보는 건데 1900년부터 2015년까지 115년에 걸친 변화인데요.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극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1930년대, 4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가장 잘 사는 상위 10%,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5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 가장 잘 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몫을 가져가느냐인데요. 미국, 하늘색이 미국인데 미국의 경우에도 이 가장 잘 사는 그 10%가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45% 정도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평균보다 4.5배 더 많이 소득을 가져간 거죠. 근데 가장 낮아지는 시기가 미국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예요. 1970년대에는 35%까지 내려가죠. 10%가 깎인 겁니다. 근데 유럽은 더 내려가죠. 가장 많이 내려간 게 1980년이에요. 1980년에 한 28%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가장 잘 사는 10%가 과거에는 한 50%를 가져갔는데, 5배 정도를 가져갔는데, 이제 1980년에는 한 2.7배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만큼 평등해진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1940년대부터 80년까지 40년간 지속된 거고요. 근데 미국에서 1980년부터 이게 다시 격차 확대되죠. 그리고 2010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이 100년 전과 비슷한 정도로 다시 이 빈부격차가 악화되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그와는 달리, 물론 이제 유럽의 경우에도 미국처럼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은
191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1910년에는 유럽에서 이 격차가 1910년에는 50%였는데 2010년에는 35%니까 여전히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는 불평등의 정도가 100년 전으로 회귀할 정도는 아닌 상대적으로 평등한 이런 체제가 이제 오늘날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게 바로 피케티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상세히 봐가지고 유럽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맨 위에 있는 게 하늘색이고 이게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영국이고요. 빨간색 내지는 자주색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스웨덴이 오렌지색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보라색이고요. 독일이 초록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980년을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1980년에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가 스웨덴, 오렌지색이죠. 이때 스웨덴의 가장 잘 사는 10%가 국민소득의 한 23%밖에 못 가져갑니다. 정말 평등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체제이고 2010년을 보세요. 2010년 시점에도 가장 이 적은 몫을 가져가는 나라가 상위 10%가 스웨덴이에요. 30%를 가져갑니다. 가장 잘 사는데 3배 정도, 국민 평균보다 3배 정도 가져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5배 정도, 거의 미국 수준으로 좀 불평등이 심하거든요, 한국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최저임금 버는 사람들이 1년에 한 2천만 원 벌 때 가장 잘 버는 이 10%, 500만 명 정도는 1억 정도를 버니까 5배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1억을 벌 때 아무리 못 버는 사람들도 한 3천에서 4천 정도는 버는 이런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1980년 경우에는 이 가장 잘 사는 이 사람들이 한 1억을 벌 때 스웨덴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한 4천 정도는 미니멈 번다. 그 이하로 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평등한 그 식으로 나간 게 바로 스웨덴이었고요. 그 다음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뭐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였다가 1940년대쯤에 이제 한번 확 줄었고 그리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대적으로 스웨덴에 비해서는 불평등한 나라 여기 지금 보라색입니다. 였다가 1970년대, 80년대쯤에 한번 쫙 낮아지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1990년, 2000년에도 거의 그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영국과는 달리 스웨덴도 약간 좀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1990년에 그 상대적으로 평등한 체제를 2010년, 15년까지도 유지를 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상위 1%니까 우리로 치면은 그 5천만 국민 중에서 50만 명이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건데요. 역시 그 1900년부터 2015년까지고요. 이 하늘색이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여기 오렌지색이 스웨덴이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여기는 이 프랑스군요. 여기 청색, 곤색이 프랑스고요. 그 다음에 약간 자주색 같은 게 영국입니다. 어쨌든 이 스웨덴을 보겠습니다. 스웨덴도 뭐 다른 나라들과 비슷하게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불평등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193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내려가기, 빈부격차가 줄기 시작하더니 가장 많이 준 게 언제예요? 1980년이에요. 1980년의 시점에서 이 스웨덴의 가장 잘 사는 1%가 국민소득 전체의 4% 정도를 가져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잘 사는 그 1%가 평균 소득, 국민소득의 4배 정도밖에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건데 평균 연봉이 5천만 원일 때 가장 부유한 1%가 불과 2억밖에 못 벌어간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평등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약간 이제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좀 악화됐죠. 지금은 5%, 4%가 아니라 한 8% 정도로 이제 늘어난 거니까 스웨덴의 부유층이 좀 좋아졌죠. 하지만 요게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은 20%를 가져갑니다. 가장 잘 사는 그 1%가 20%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평균 국민 소득의 20배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5천만 원 벌 때 미국의 가장 부유한 1%는 뭐 50에 이제 20배니까 20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피케티가 이 책에서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2010년에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100년 전인 1910년과 비슷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19세기 자본주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케티 책의 핵심이죠. 세습적 계급 자본주의가 부활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메리칸 드림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미국에서 탄생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뭐죠?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뭐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누구나가 다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이게 미국이라는 거였는데 이런 나라는 루즈벨트의 뉴딜이라는 것이 만든 체제였지. 그 이후에 오늘날처럼 미국 공화당이 여전히 부자 감세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깨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 복지를 없애버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오늘날의 미국은 더 이상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건 없는 나라고 오히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는 스웨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피케티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오늘날 가령 뭐 폴 크루만이라든가 스티글리츠 같은 미국인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이 피케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2010년과 이 1910년 그 100년을 비교했을 때 미국 얘기인데요. 외형상으로는 이 오늘날 미국의 이 부자들이 재산으로부터 얻는 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1910년, 100년 전이었던 1910년의 경우에는 미국의 부자들이나 유럽의 부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뭐 취업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얻는 소득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대부분 다 뭐 빌딩주라든가 아니면 뭐 토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국채를 가져가고 이자를 얻는다거나 이런 식의 재단 소득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와는 달리 미국의 가장 부유한 자들이 이 연봉을 받는다는 거야. CEO들, 대기업의 경영자들, CEO들이라는 건데 근데 이 대기업 경영자들이 누구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 대학이라든가 뭐 MIT라든가 이런 데를 나와서 고액 연봉을 받는 가령 뭐 최고 경영자들 아니면은 관리자들 아니면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뭐랑 연관되냐면은 좋은 학벌을 가진 거죠. 근데 100년 전에 미국의 이 부유층들은 좋은 학벌을 못 가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취업도 안 했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은 학벌이 좋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치 근로소득 때문에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피케티 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의 세습자본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일종의 브라만 좌파라고 합니다. 이 피케티는 한국에서는 이거를 강남 좌파라고 하죠. 고 연봉을 받고 있는 고학력 사람들인데 이 생각은 진보인데 행동은 우파적으로 움직이면서 기존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옹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게 바로 피케티가 얘기하고 있는 브라만 좌파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브라만 좌파, 강남 좌파 현상과 연관되는 것이 능력주의, 뭐 학벌주의 이데올로기고요. 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그 미국의 철학자가 그 마이클 샌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미국보다 더 심한 학벌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브라만 좌파 내지는 강남 좌파라는 현상이 미국보다 더 심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